지금부터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리포트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북한이 최전선에서 돌격 훈련도 받고 공격 무기도 지급받고 장비도 지급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부대 파병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거의 전선에 도착해가지고 곧 이제 전투에 투입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투에 투입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K 소총, 자동 소총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야시경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열상 장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저격용 소총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급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훈련을 부분적으로 아마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는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благодаря особому вниманию, которое уделяется этим отношениям со стороны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дел Ким Чен Ына.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데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일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네, 김 실장님. 네네.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29일부터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반도를 포함한 정세 악화의 원인을 미국과 동맹국들한테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미국과 동맹국한테 돌리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올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딱 이 부분이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북아에서의 그런 정세 악화는 전부 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을 공동 성명에 넣었거든요. 예. 그 내용이 지금 최선희가 얘기하는 이 내용 속에 그리고 이제 라브로프가 얘기하는 이 내용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남북한의 이 연결 도로를 이제 폭발을 하고 그리고 화성 19형을 발사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파병까지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 정세 객화의 책임을 오히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그 동맹국들한테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의 원인 제공을 그쪽에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객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고요. 예.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할 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기꾼이 하는 얘기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기꾼이라는 사람은 사실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과 거짓의 그 선을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윤리적인 기준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장훈 차장님, 네. 국제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명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국제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국민들, 왜 지금 러시아와 이렇게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있고 병력까지 파견하고 있는가.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북러 밀착의 이유를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돌려서 논점을 전형적으로 흐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위중하고 한반도의 정세가 악화되어 있다라면 포탄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습니까? 북한에 훈련된 그 군인들을 러시아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상의 얘기는 만약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을 위협을 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을 한다라면 자신들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있지 않은 어떤 가상의 현실을 이 북한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렇게 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북한군 파병이 그간 이어져 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선사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실장님, 네. 보면은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파병이 파병을 낳을 가능성 얼마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그래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럽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한국 안보에는 더 결정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예. 유럽 안보에서는 이럴 겁니다. 지금 이제 여태껏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둘이서만 싸웠는데 어찌됐든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게 북한이 지금 파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일종의 이제 국제전으로 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고민이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또는 나토에서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를 두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나토가 직접 개입해 버리면 이건 제 3차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요. 올해 2월 달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무려 5번에 걸쳐서 2,000명 규모의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못했죠.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국가들은 아마 일정 규모의 파병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많이 파병을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총포탄의 수출과 총포탄의 그런 현지에서의 실습이죠. 어떻게 예. 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실험장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총포탄을 훨씬 더 개량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한테 위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됐든 현대전이잖아요. 참호전을 중심으로 한 드론이 핵심이 되는 그 현대전에서 북한이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면 네. 이것이 나중에 한국 안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안보와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전혀 분리된 안보 영역인 것 같지만 그것이 이번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유럽 안보와 한반도 안보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의 파병이 세계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사설에 쓰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이건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참관단 파견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하고 스페인 전쟁,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미서 전쟁이요? 그렇죠. 미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참관단이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어떤 무기들이 사용이 되고 그들의 전술 전략이 무엇이고 이것이 앞으로 내 나라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관단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한국도 보냈어요. 한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쓰는 장비와 무기가 그 누구 거예요? 북한 거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우리 참관단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 장비가 어떤 종류고 이것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우리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는 안 보냈냐? 여기도 보냈어요. 지금까지는 폴란드에 소규모 인원을 보냈어요. 소규모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현실이잖아요. 예. 이 엄중한 현실에 지금 뭐 폴란드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직접 현장에 가서 총포탄의 규모 그리고 이 병력의 규모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장비, 임무, 역할 추가 파병 여부, 앞으로 이것이 북한이 만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전술 전략을 배우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참관단을 보내야죠. 이것 가지고 시비하면 안 돼요. 예. 이것은 국방부가 해야 될
고유 임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김용현 국방장관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참관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필두로 해서 참관단을 파견하는 건 사실상의 파병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직접 보낸다는 거 이라크전 때도 우리가 참관단을 보낸 전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방 지원 이제 성격이었고 사전에 점검을 한다는 부분이었고 국회의 어떤 동의나 의결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외형은 동일하지만 그때에 준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워낙에 엄중하고 지금은 북한군이 직접 개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참관단 규모가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에 보내는 어떤 메시지로는 우리는 파견이라고 이야기하고 외형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파병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리고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굉장히 위협하는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장차장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가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 것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우리 국민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군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한반도 위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국방부가 참관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더 위협이 되지 않나 굉장히 위험하게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참관단 파병에 대해서는 좀 허심탄회하게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인지 여야 간에 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파병됐다 중상을 입고 혼자 살아남은 북한군 병사라고 주장하는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성들만 그 시간을 할 것이면 실제로 전체에 대한 창조를 위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강력전에 아무런 정찰도 하지 않고 저에게 항상 의기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흑철, 경혈을 비롯해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하들의 시체를 제수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데 이제 김 실장님께서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혼재해서 나옵니다. 예. 제가 볼 땐 저걸 이제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혼재돼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저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한 3주 전에는 북한군 6명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젤렌스키도 그러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면 이제 진지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발대들이 갔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가운데서 아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것이 죽음으로 이제 초래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신 저 상황이 정말 그 사실에 기반을 둔 저런 영상이라고 하면 전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 간의 싸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군에 대한 아군의 피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북한군 10명이 피해를 입었고 다른 친구들 내 친구 뭐 개똥이도 죽었고 내 친구 뭐 한소리도 죽었는데 나는 그 친구의 이런 그 시체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비인간성을 저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확인은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심리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크라이나가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저 심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북한군에 입대하는 연령이 17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키나 몸무게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 148cm입니다. 키가요? 네. 그리고 몸무게는 43kg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건 아마 우리 중학생들은 금방 이해가 안 올 거고 아마 여학생들이나 우리 앵커님은 금방 자신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텐데 그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북한 대치 상황 때는 이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그 자기 군복도 입지도 않고 러시아 용병으로 지금 그 진지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민족의 입장에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참관단에 우리 심리전 요원들, 선무요원이죠. 선무요원들이 가서 한 명이라도 그 북한군 병사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형으로서 해야 될 과업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